채무인수. 교과서 227페이지 채무인수는 이 채무인수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걸 무조건 보면 되는 게 아니야. 채무인수가 나머지 내용은 채권양도와 다른 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건 성립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이걸 잘 들어봐야 돼. 채권양도라는 걸 잘 보면 이거 잘 생각해봐. 채권양도는 채권자가 양수인에게 이렇게 넘기는 거다, 채권을. 이 경우에 채무자의 인적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죠. 이 사람은 똑같은 내용의 채무를 이행의 객체만 다른 거야. 이 사람한테 이행하든 이 사람한테 하든 이 받는 사람만 차이가 있지 하는 사람 쪽에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하는 사람 쪽에. 그런데 이 채무인수는 안 그렇다고. 채무인수는 이 채무를 인수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채무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이건 왜 문제가 생기냐면 이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여기서는 이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내가 할 거니까 이렇게 하든 방향만 바뀌었지 그냥 똑같은 걸 하면 됩니다. 근데 이 경우는 이 사람이 받는 사람 입장인데 이 사람이 문제가 생겨요, 이게. 뭘 생각하면 금방 하냐 하면 이 사람이 두 가지 경우를 대비해 보자고. 이 사람이 상거지. 거지 중에 상거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재벌. 이 두 경우를 생각해봐. 이 사람이 상거지든 재벌이든 이 사람이 원래 해야 되는 건 똑같죠. 차이가 없어. 돈이 있든 없든.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되죠. 이 사람이 상거지, 이 사람이 재벌. 이 사람이 재벌, 이 사람이 상거지. 이 경우를 가만히 비교해봐. 이 사람 입장에서 이건 중대한 차이죠. 이렇게 변하는 경우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입이 찢어져.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렇잖아요. 채무자가 상거지에서 재벌로 바뀌어버리면 이 사람 횡재하는 거 아니야, 이거. 확실히 봤죠, 확실히. 이 반대 경우가 문제가 되죠, 이거. 원래 채무자는 재벌이었는데 이게 상거지한테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채무를 이행 못 받아요, 잘못하면. 한 푼도.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채권자의 변동이 별 문제가 없는데 이 경우에는 채무자의 변동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채권 양도에서는 이 둘이 이렇게 채권 양도를 하는데 성립에 이 사람의 아무런 관여가 필요 없어. 변동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단지 이 사람을 위해서 통지나 승낙을 해주는 것 뿐이에요. 헛갈릴까봐. 누구한테 해야 되는지 헛갈릴까봐. 근데 이 경우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의 의사를 묻지 않을 수가 없어. 특히 이 경우 있죠, 밑에 거. 이 경우 아주 심각한 차이가 나오네. 잘못하면 이 사람 채권 못 받거든, 이거. 거지한테 하려면. 이게 만약에 자유롭게 허용되면 누구든지 상거지한테 넘겨버리죠. 생각해봐.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1억을 줄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무슨 잔머리 있을 것 같아? 지하철에 가요, 지하철. 거기서 그 고이 잠들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 깨웁니다. 내 채무 인수할 사람. 내 채무 인수하는 사람한테 200만 원 현찰을 주지, 내가. 그리고 넘겨버린다고. 지하철 아저씨는 200만 원 가지고 한 3일 동안 때려먹고 한 푼도 안 남은 다음에 채권자를 만나서 웃으면서 얘기해요. 내가 갚을게요.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뒤로 기절해버려요. 지하철 아저씨 갑자기 살아가지고 제가 오늘부터 채무자입니다. 그냥 까맞춰본다니까? 1억 날라갔죠? 날라갔다니까? 그거 받아보려고 처음에는 며칠 동안 지하철에 출근하죠. 갚어 좀. 그럼 그러죠. 강제 집행하세요. 담요하고 비닐을 2개 하고 집행하세요. 그러니까 채무인수는 채권양도하고 달리 아예 그 채무인수의 성립에 채권자의 어떤 동의나 승낙을 요구해야 되죠. 이 멋대로 바꾸면 안 되니까, 이거. 멋대로. 그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점을. 그래서 여러분 이 법조문을 보게 되면 채무인수의 법조문을 읽어보면 채권양도처럼 폼나는 말이 안 나오고 맨 무슨 누구하고의 동의 승낙 이런 것만 나와, 이상하게. 그런 걸 느낍니까? 453, 454, 455 다 그거죠.
그거 아니야. 어제 나눠준 프린트를 펴가지고. 그래서 거기 그걸 써놨죠. 1페이지를 보게 되면, 어제가 며칠이에요? 13일이구나. 거기 보면 그거 나온다고. 안 나와요? 오늘 거에 나오는? 응? 그거 이상하다. 아, 작은 거에 있구만. 어제 나와준 작은 거에. 에? 거기 밑에 보면 있는 게 그거죠. 그래갖고, 여러분들 화살표고 근거까지 다 써놨죠. 우선,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가장 확실한 게 뭐냐면, 3자 간의 합의로 하는 겁니다. 3자 간의 합의로 하는 거. 아예. 알겠습니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죠? 채권자의 의사 문제죠. 채권자. 두 번째 건 뭐예요? 두 번째 건 염려가 없죠. 채권자가 직접 관여했으니까. 그죠? 세 번째 건 문제가 되죠. 채무자하고 인수인 둘이서만 하면 안 되니까. 반드시 채권자의 승낙을 효력 발생 요건으로 한다. 응? 네 번째. 채권자, 채무자만으로는 왜 안 되냐는 문제가 있죠. 그건 안 되죠, 당연히. 왜냐하면 인수인은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여러분 생각해봐. 갑자기 두 놈이서, 이 학생하고 채권자, 채무자인데, 갑자기 둘이서 합의해가지고 몰래. 저 학생이 다 인수하기로 한다. 그럼 말이 이상하잖아, 그건. 저 학생은 무슨 죄가 있어? 응? 네 번째 거 안 되는 거 알겠습니까? 네 번째 거. 그 위에 세 번째 게 문제인데, 세 가지가 문제인데, 두 번째 건 문제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채권자가 직접 껴있으니까. 교과서에 그런 말부터 나와.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229페이지 로마자 2번 있죠? 그거가 제일 중요한 거. 별표 3개 하고. 별표 3개. 응? 인수계약의 당사자. 이건 채권 양도에는 없던 거 아니야. 그래서 괄호 1, 2, 3 그 다음 페이지까지 읽어. 빨리 속도로. 그 표를 참조하면서. 표를 참조해. 확연하게 정리가 되도록. 그러면 어디다가 줄칠지도 떠오르잖아, 지금. 여러분, 그 성립하고 효력 발생 요건하고 구별해야 됩니다. 표에 그 구별해놨죠, 표에. 채무인수도 전부 준물권행위죠. 나머지 다 똑같아. 나머지 다 똑같다고. 그거 빼면은. 조금 전에 내가 칠판에서 설명한 재벌과 상거지 관계가 어디 나오냐면 227페이지 맨 밑에 줄부터 그 다음 페이지 첫째 문단까지 읽어봐요. 또 227페이지 맨 밑에부터 거기 그런 얘기가 나오죠. 재벌에서 상거지로 바뀌면 어떻게 되냐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대로 써 있잖아. 그 다음에 228페이지 로마자 4번 있죠. 그거는 거기서 뭘 찾아야 되냐면 채무인수도 준물권 행위라는 데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조심할 게 뭐냐면 어떻게 준물권 행위가 되느냐가 약간씩 다르죠. 그죠? 세 가지 경우를 갈라놨잖아. 228페이지 로마자 4번에. 그거는 좀 기억을 해둘만 하죠.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준물권 행위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준물권 행위가 되는가.
모조리 다 준물권 행위적 성질을 갖고 있는 건 틀림없어요. 그것도 인수계약의 당사자에 따라 다른 거죠. 가만 보니까. 그죠? 어? 그러니까 지금 읽는 로마자 4번의 두 번째 문단이 있죠. 거기하고 오른쪽 페이지에 인수계약의 당사자. 그 연결해놔. 응? 228페이지 로마자 4번의 두 번째 문단을 붉은 걸로 박스를 쳐. 그래갖고 연결을 해놓으라고. 그것도 인수계약의 당사자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인수계약의 당사자가 제일 큰 논점이에요, 여기서는. 그거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돼.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아? 제한도 똑같아. 229페이지 괄호 2번 전체가 제한에 관한 거죠. 제한. 가만히 보면 229페이지 괄호 2번 그 전체가 제한이라고 제목이 정확하게 채무인수의 제한. 그 다음에 채무인수의 효과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사실은 채권양도에는 이게 당연하다고 해서 빼셨는데 여기서는 문제가 됩니다. 동일성 유지에 관한 거죠. 231페이지 전체가. 그 동일성 유지가 뭐라고? 종시전. 231페이지 전체가 종시전에 관한 설명이죠. 종시전. 페이지 맨 위에다 써놔. 종시전. 동일성 종시전. 다 나오잖아. 종시전에서 뭐가 하나 문제가 되냐면 종된 권리 중에서 담보가 하나 문제가 됩니다. 담보. 담보. 원래 종시전에면 담보도 종된 권리가 그냥 따라가게 돼 있죠. 그렇잖아. 따라가게 돼 있잖아. 그런데 여러분 이건 약간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이걸 그냥 따라간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사람이 바뀌어버리죠. 사람이 바뀌어버리잖아. 여기서는 왜 문제가 오냐면 담보를 이 사람이 설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설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 이게. 그러니까 문제가 안 돼 이게 원래.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근데 사람이 바뀌어버려 사람이. 그럼 저 담보를 제공한 사람을 가만히 생각해봐. 담보 제공자. 이 사람이 재벌이기 때문에 믿고 한 건데 이게 그냥 따라간다고 하면 어떻게 돼? 산 거지 안 따라가? 그럼 무조건 자기 담보 날라가 버리죠 이제.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저기처럼 생각을 못 해요. 담보 제공자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이 재벌이라서 원래 담보를 제공했던 건데 이게 갑자기 산거지로 바뀌어버리면 이거 담보가 날아갈 거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똑같이 해석 못하고 맨 밑에 괄호 A, B번 231 괄호 5번이죠. 괄호 5번 부정하는 담보가 어떻게 되냐 이거. 그래갖고 거기 보면 네 번째 줄에 괄호 5번에 채무자가 스스로 설정한 건 문제가 없죠. 채무자가 지가 한 걸 어떻게 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맨 밑에 괄호 B번 읽어봐. 괄호 B번 뭐예요? 채무자가 설정한 그거죠. 제목이. 채무자가 설정한 담보. 그냥 존속해 그냥. 근데 그 괄호 A번 있죠. 그게 별표 3개야. 그건 심각하죠. 그래서 그건 원칙이 뭐예요? 소멸하지. 산거지 걸 뭐하라고 담보해 누가. 그러나 동의하면 그거야 당연히 존속하지. 그거야 말할 필요 없지. 지가 동의했는데 산거지 거 담보하는데 동의했다는데 그걸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외울 게 아니야. 이 구조상의 차이점을 머리에 두면서 잘 생각해보는 거야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한번 생각하면 한번 똑바로 하면 돼. 처음에 생각할 때는 정확히 생각해야 되죠. 알겠습니까? 지금 이게 제3자가 설정했을 때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다음에 채무인수와 비슷한 제도가 나오는데 이거는 말이에요. 교과서에 이게 따로 나와 있는데 절대 그렇게 공부해서는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참 헛갈려가지고. 임영호의 그 비장의 강의술이라고나 할까?
이걸 따로따로 공부하는 놈들은 이게 법학의 이 뿌리가 없는 놈자. 이게 뭐 이해를 못하는 놈자, 이거. 원래 이 채무인수 쪽은 이게 단계적 발전 개념입니다, 이게. 알겠어요? 기능적으로 발전한, 이게 전체가 살아있는 거야, 이게. 인수는. 여러분, 이게 인수를 여기서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상법에도 인수가 다섯 가지 나와, 다섯 가지. 한자가 똑같은데 서로 다른 인수가 다섯 가지 있다니까? 응? 민소법에도 인수가 나와, 이상하게. 그러니까 인수 똑바로 모르면 죽는 거야, 이거, 법학에서. 인수. 이 인수를 만약에, 인수를 똑바로 알면 모든 걸 똑바로 알 수가 있어. 알겠습니까? 이게 독일에서 이게 구별을 합니다, 다. 응? 응? 이게 앞에 붙는 거에 따라서 다 구별을 하는데, 응? 이거 말고도 인수가 많아요, 이게. 그래서 다 구별이 되는데, 용어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구별이 안 되게 한국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인수. 일본 놈들이 이렇게 그따구로 번역을 해가지고. 근데 이것이 사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걸, 여러분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을 만한 어떤 사람을 붙들고 한번 물어봐. 인수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 인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몰라. 그런 사람은 그게 사기꾼이죠. 인수를 모르는데 민법, 상법, 민소법을 안다는 것은 그 사기라고 내 분명히 볼 때. 전부 또 다르고 미묘한 차이들이 있는데 그걸 정확히 모르는데 책을 어떻게 읽어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걸. 나는 그러니까 요새 내가 앞으로 연구하려고 그래. 정확한 말뜻을 모르는데 그게 막 다양하게 사용되는 책을 어떻게 읽나. 나 그게 더 이상해,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서 이제 뭘 보냐면, 이행인수. 응? 등장하는 개념이, 응? 병존적 채무인수. 교과서에 등장하는 겁니다. 면책적 채무인수. 응? 계약인수. 이렇게 우선 여기 채무인수와 비슷한 제도에서 구별하는 게 이거죠. 거기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병존적 채무인수. 오른쪽 페이지 맨 밑에 이행인수. 그 다음 페이지에 계약인수.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운, 조금 전에 배운 채무인수는 뭐냐는 거야. 거기 병존적 채무인수 의의에 뭐라고 써 있어? 우리가 앞에서 배운 채무인수 뭐라고? 면책적 채무인수. 그래서 네 가지야. 민법에 등장하는 인수만. 이행인수, 병존적 채무인수, 면책 채무인수, 계약인수. 이걸 완전히 각별로 설명하죠, 여기서도. 이게 잘못된 거. 학생을 오해를 불러일으키죠, 이거. 이게 여기서 차례대로 발전하는 개념입니다, 이게. 알겠어요? 이걸 잘 들어보라고. 가진 거라고는 일체의 물건이 없는, 오직 입고 있는 청바지와 쌍방울밖에 가진 게 없는, 갑이 있어. 그러면 자신이 말해요. 청바지밖에 가진 게 없으면 공부를 열심히,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든가, 아니면 지금 당장 노가다를 하든지 뭐 수포를 해가지고 돈을 벌든가 해야 되는데, 공부하려면 공부를 안 하고 청바지만 입고 있으니까 어떻게 뭐 그래도 공부를 하기 싫고 일도 하기 싫고, 그리고 이게 하는 일 없이 작업을 해가지고 을을 하나 꼬드겼어. 근데 이런 놈들한테 걸리는 놈이 또 이게 뻔한 놈이죠. 이 을이 뭐냐면 노모 때문에, 이 노모가 병들어 있다. 응? 그래가지고 병한테서 이 어머니 치료 때문에 5천만 원을 빌렸었다. 이 사람은 고리대금업자예요. 고리대금업자. 응? 얘는 이름이 한심해. 주리해. 그래가지고 빌렸었다고. 근데 이 을이, 그 둘이 애인이가 가끔 보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다가. 그래서 어느 날 다방에서 만났어. 그런데 이제 5천만 원 갚을 때가 다가오니까 이 사람이 죽은 깨가 생기죠. 김이 죽은 깨. 그죠? 얼굴이 슬프죠? 엄청난, 무슨, 불행한 게 있는 사람, 보면 딱 보면 알죠, 그냥. 숨기려고 아무리 여다가 떡칠을 해도 표가 나요, 딱 보면.
뭔가 이 불안하다고 사는 게 고통스럽고. 그래갖고 이 만나는데 갑이 물어봤어. 야, 너 왜 그러냐? 어?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이거야. 김이 주근깨가, 엄청나게 생기고. 근데 별거 아니야. 자식이 그랬을 때 빨리, 별거 아니냐? 그럼 나 이제 앞으로 신경 끌고 이랬어야 되는데. 꼴에 또, 넌 나를 깔보냐? 뭐 이러면서, 꼬치꼬치 캐묻는 거야, 이거. 그럼 마지못해 얘기했어요. 어머니 때문에 5천만 원 빚져가지고 고리대금업자한테 갚을 날은 다가오고 답답해 죽겠어. 자다가 가위 눌려서 벌떡벌떡 일어나. 그러면 또 그때라도 솔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나는 무능력자야. 변제 자력도 없어. 이러면서 참 안 됐구나. 하여튼 기도는 해보고 이 정도는 멈췄어야 되는데. 갑자기 또 컨셉이 뻥치는 거야, 이거. 돈도 없는 주제에. 뭐? 그까지 돈 몇 푼 때문에 지금 그렇다는 거야. 원래 이 돈에 대해서 귀중함을 모르는 놈일수록 꼭 말을 그따구로 하죠. 돈 몇 푼. 5천만 원이 몇 푼이래. 500원 넘는 주제에. 그래갖고는 그래서 뻥뻥 치면서, 야, 걱정 마, 걱정 마. 내가 갚아줄게. 걱정 마. 이따위 짓거리를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얘가 얘를 잘 알죠. 가진 거랑은 청바지하고 쌍방울밖에 없다는 걸 잘 알잖아. 근데 그런 말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더 큰 고통을 주죠. 어이구, 내 팔자야. 어찌 꼭 저런 놈만 걸리나. 이런 어머니하고. 이런 고리대금업자. 꼬여, 이 팔자 꼬인다, 이렇게 되면 점점. 하여튼 내가 펑펑 치면서 앞으로는 웃고 살아. 돈 몇 푼이라고 짜리. 그러면 뭐 내가 갚아줄게! 이러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는 이 사람이 채권자죠. 이 사람이. 채무자죠. 그죠? 역관에서는. 얘는 아무것도 아니야. 얘는 단지 얘하고 사이에서만 갚아주기로 약정한 거죠. 이 사람이 관여 안 돼 있죠, 지금. 아까 맞잖아. 이 사람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이게 채무인수가 될 수가 없어, 이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행인수에 이걸. 채무자와의 단독, 두 사람 사이에서만 갚아주기로 약정한 거야.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얘는 얘한테 대해서는 이리 갚아줄 책임이 있지만 얘가 그렇다고 얘를 보고 너 갚아 5천만 이렇게는 절대 못해요. 이제 이거 둘 사이에 아무 관계도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둘 사이에 아무 관계 없다고.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얘는 아무 이유 없이 막 갚을 수가 있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 이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없으면 이렇게 마음대로 갚지 못해. 제3자죠 지금은. 그러면서 그런 상태, 이게 이행인수라고. 이러고 이제 헤어졌어. 헤어질 때 착값은 누가 냈겠어요? 또 얘가 냈어.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이거. 이럴 때가 제일 살면서 짜증나죠. 그 몇 푼 한 대는 5천만 원 갚겠다고 코스에 빵빵 치는 놈이 나갈 때, 야, 착값은 근데 네가 내. 이런 걸 전제로 노벨 문학상 탄 사람이 있죠. 속상하는 인생에 대해서 써가지고. 그럼 이제 며칠 있다 또 만났어. 할 일 없으니까. 얘 할 일 없잖아, 이거. 또 만났어. 전화 그냥 문자 보내가지고, 야, 만나자. 어디로 나와? 그것도 다시 만났어. 주근깨가 더 많이 늘어왔어. 거의 그 울상이야, 보니까. 그 핏대를 내면서 물어. 너 왜 그러냐? 내가 갚아준다고 했잖아. 그랬더니, 야, 네가 무슨 돈이 있냐? 말 같은 소리를 좀 해라. 나 열받아 죽겠는데. 그랬더니, 너 나를 못 믿냐? 너는 평소에 나를 깔봤다는 얘기 아니야. 좋다. 네가 나를 못 믿어? 가자. 얘를 끌고 여기 갔어요. 고리대금 업자가 얘를 쳐다보고 있어요. 한심하게 짝이 없다, 정말. 왜 이상한 놈이 여름철에 겨울용 청바지 입고 나타나가지고. 옷이나 좀 똑바로 입고 다니지. 이상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5천만 원 갚을 테니까 걱정 마시오. 이러면서 그게 빡빡 치는 거예요. 근데 고리대금 업자에서 업자 입장에서는 어떤 놈이 갚겠다는데 그걸 갚지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이거. 애인이라고 설치는데. 알아서 하긴 하는데 말이야. 자네를 믿을 수가 있을까? 이 아저씨도 나를 못 믿네, 이상하게. 저는 한다면 한 사람입니다. 며칠 전에 화장실에서 신문 본 거죠.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김재규가 한 말. 그러니까 그래라,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정식으로 얘도 채무자입니다. 얘도. 이제 얘하고 이 돈을 어디잖아, 얘하고.
근데 이제 조심할 건, 얘가 채무자가 되는데 얘는 그럼 빠졌냐? 아니죠. 같이 채무자죠, 같이. 두 채무자가 병존해. 알겠습니까? 그걸 병존적 채무인수라고 해요. 나오면서, 물론 이제 그 집에서 공짜로 차는 얻어먹었죠. 나오면서, 그래서 빵빵 해서, 너 봤지? 나는 한다면 한 사람이야. 채무자야. 자랑할 걸 자랑해야지. 이런 놈들이 자랑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어요. 땡신 한 푼 없으니까. 채무자 된 거 자랑한다고. 채권자가 돼야지. 여러분도 지식의 채권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뭐라고 빵빵 지금 너 앞으로 웃고 다녀. 화장품 사줄 돈 없으니까 웃기라도 해서 기미를 줄여라. 이러면 헤어졌어 또. 며칠 있다 또 심심 할 일 없이 또 며칠 뛰어가지고 야 만나자. 만났어. 거의 막 병색이 돌아. 아예 이제는. 그래가지고 너 뭐야? 나를 못 믿는 거야? 그랬더니 못 믿지 당연히. 또 분개해가지고 갔어요. 와. 그래갖고 가서 뭐라고 했어요? 얘를 빼주세요. 제가 전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마침 얘 보니까 도저히 갚을 것 같지는 않고 얼굴에 병색이 돌아보니까 잘못하면 돈 받으려고 다 이거 인정상에 병들어 쓰러지면 이거 가봐야 되죠. 꽃다발 몇 개 들고 이거 소리 낸데? 근데 이 자식을 보니까 이거 완전 푼수 덩어리라. 이게 지금 빚이 5천만 원인데 그저 빵빵 치고 이게 끼기대고 타는 놈이 이놈이 차라리 나요. 그래서 그래라. 넌 빠져라. 얘는 책임을 면하죠. 그런 걸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그래. 이제 어떻게 됐어요? 얘만 덤태기 쓴 거야, 이제. 외국의 비디오 중에는 여기까지 전개하면서 여자가 자기 숨겨놓은 애인하고 튀는 게 나오죠. 못 봤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면책되고, 공식적으로. 5천만 원 그 숨겨놓은 거 있죠? 마당에 밑에, 나무 밑에 감춰놓은 거. 그 가방 밤에 꺼내가지고 숨겨놓은 애인하고 튀는 거야, 둘이서. 멕시코로. 근데 하여튼 얘만 이제 남았어. 얘는 면책되고 얘만 남은 거야, 덜렁.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슬슬 이제 이쪽에 있던 병이 이쪽으로 옮아가죠. 이게 답답한 사건. 밤마다 자기 전에 청바지 벗어갖고 들고서는 이 청바지 값이 요새 이렇게 싼 거야, 이거. 5천만 원은 해야 되는데, 이거. 그 밤마다 악몽에 시달립니다. 그 살기가 버겁죠. 그래가지고 혹시 이걸 해결할지 몰라갖고 신림동에 있는 고시 공부하는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얘는 이제 만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얘는 그리고 나날이 얼굴이 좋아지 않게. 그래서 이제 고시촌에 있는 친구 정을 불렀어요. 정. 근데 이게 일이 꼬이려니까 이 자식이 그 당시에 어떤 책을 보고 있었냐면 유사책을 보고 있었어요. 일이 꼬이는 거야, 이게. 야,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이 유사책 보는 놈은 해결 방안이 없죠, 이거. 야, 고생하지 말고 그냥 필리핀으로 튀어. 기껏 가르치는 방법이 그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고 다시 갔어요. 병색이 짙어져, 이제. 며칠 뒤에 그래서 답답해 다시 한번 전화가 왔어요. 야, 정말 방법이 없냐? 근데 그때 마침 정은 오랜 그 유사책 생활을 청산하면서 반성하고, 곽인직 씨를 보기 시작할 때요. 마침 질문했을 때가 채권법 강의를 들 때야.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어봐. 필리핀으로 도망가는 거 말고 좋은 방법이 있을 것도 같아. 야, 근데 너 우리 그때 네 애인이 그때 몇 살이냐고 그랬냐? 19이었지. 뭐? 무능력자 아니야 이거? 그러면서 야, 이 계약이 무능력으로 취소될 수 있어. 이러면서 뭔가 안 하는 듯이 얘기하는 거야. 근데 신바람이 나가지고 그건 말을 끝까지 들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듣고서 그냥 퇴화가 이리 대문을 박차고 들어가면서 아저씨 취소야, 취소. 불행한 건 뭐냐 하면 이 병에게 말이에요. 곽윤지 씨의 정통한 조카가 있었다는 거야, 이게. 조카. 주소 들은 게 있어. 고리대금업자 하려면 민법을 많이 알아야 되죠. 그래서 취소야, 취소 들어오는데도 누나 깜짝 놀라는 거야. 얘, 앉아라.
너 무슨 책 보냐? 너 혹시 유사책 보지 않냐? 이러면서 막 타이르는 거야. 아닌데요. 내 친구 곽윤식 씨 본다고 그랬는데. 그래? 그럼 아직 공부가 덜 됐구나. 취소권은 형성권이란다. 그래서 또 말하는 거야. 고리대목자가. 너는 근데 어떻게 공부를 하는 애한테 설명을 들었길래 형성권의 6가지 특징을 모르는구나. 너 같은 애가 민법계를 어지럽히고 있단다. 이러면서 막 욕을 하는 거야. 또 달려가서 다시 창피해서. 야, 형성권의 6가지 특징이 뭐냐? 그러게 임마 내가 말할 때까지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취소할 수 있는데 이 형성권이라 너는 행사할 수가 없어. 을을 불러다 행사해야 돼. 을은 근데 벌써 애인하고 튀었어요. 어? 튀었다고 5천만 원 들고 어머니 죽거나 말거나. 답답한 사건, 답답한 사건. 그냥 수소문을 해가지고 동해 바닷가에서 놀고 있는 을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야, 아예 취소권도 나한테 넘겨라. 취소권도. 그래서 을이 뭐라고 하냐면, 그럼 지위를 넘겨야 되는데, 그럼 네가 채무뿐만이 아니라 채권 관계 전체를 갖고 가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겨받았어요. 넘겨받았어. 그래가지고 소리 질렀어. 같이 가서 넘겨받으면 되죠. 이게 소리 질렀어. 넘겨받자마자 취소입니다. 얘기는 여기서 끝나요. 계약 인수가 채권 관계 전체를 넘겨받는 거라고 그랬죠. 형성권도 넘어간다. 물론 이게 취소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취소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총칙의 지식이 나오죠. 을은 그동안 어떻게 됐어요? 동해 바다 가서, 유원지에 가서, 순경을 애인하고 다 쓰고 100만 원 남았어요. 100만 원. 141조 단서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을은 5천만 원 빌려다 다 쓰고 100만 원만 갚았어요. 141조 단서에 있잖아! 이 얘기가 좀 이렇게 된 거예요. 스토리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을은 4,900만 원 벌고 번 게 아니라 다 썼죠. 신나게. 또 잘못해가지고 이 중에 이걸 또 활용하려고 5천만 원 빌려가지고 또 하지 말라고. 뭐냐면 이거는 이 사람이 얘가 갈 때마다 얘기를 다 들어줄 때마다 이게 되는 거죠. 그죠? 건달 갔을 때 얘기를 다 들어줄 때마다 되는 거야, 이거. 알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발전적인 개념이죠. 요건에 따라 발전적인 개념 아니야. 이행인수 지위에서는 뭐가 차이나요? 채무인수하고 다른 게 뭐예요? 채권자가 의사 개입이 없기 때문에 채무인수가 안 되니까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어져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 채무인수는 직접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인수자가. 그런데 인수인이 이 경우에는 원래 이 채무자와 병존합니다. 이 경우는 완전히 한쪽이 떨어져 나가버려. 그죠? 떨어져 나가버리잖아. 근데 여기서 잘 봐요. 이 병존적 채무인수는 말이에요. 병존적 채무인수는 어떤 상황의 변화 없이, 그러니까 채무자 아직도 존속하는 상황에서 이 사람, 자기 말고 딴 사람, 지금 이 채무인수를 하려면 이 둘 사이에도 합의가 있었다고 그랬죠. 어떤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그럼 잘 봐. 이 둘이서 의사를 교환해가지고 제3자를 위해서 뭔가 하는 거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물론 이게 3자 합의가 원칙인데, 이 3자 합의 중에 뭐가 껴있냐 하면, 이렇게 합의하고 이익 보는 사람이 이 사람인 게 껴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이 병존적 채무인수는. 알겠습니까? 병존적 채무인수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갑이 이 두 사람이서 하나의 채무를 담보하고 있죠. 인적으로. 그렇잖아. 그래서 연대라고 해야 되는데 절대적 효력사유의 범위를 줄여가지고 부진적 연대 채무라고 본다. 이 경우를. 그러니까 이 병존적 채무인수는 병존적 채무인수이기도 하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이기도 하고 부진적 연대 채무이기도 하다.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통설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까? 현재. 면책적은 이게 왜 안 되냐 하면 면책적은 한 사람밖에 없잖아, 채무자가.
그러니까 뭐 부진 연대체면 이런 될 수가 없어. 알겠습니까? 제3자를 위한 것도 안 되지. 혼자 있으니까. 교과서에서 그런 데만 줄치면 돼. 그런 데만. 알겠습니까? 한 가지 조심할 건 뭐냐 하면 채무인수에 분명히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지금. 두 가지. 채무인수가 두 가지다 보니까 이 중에 어떤 건지 모를 때는 어떤 걸로 추정하냐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건지 모를 때는 어떤 걸로 추정하냐.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그랬죠. 그 채권자에게 유리한 쪽이 어느 쪽이에요? 병존적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233페이지 첫째 문단을 읽어봐. 그 왜 그런지 알겠죠? 채권자를 보호해야 되니까. 채권자를 보호해야 되니까. 근데 법리적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법리적 이유. 면책적 채무인수는 처분행위가 끼어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면책적 처분행위는. 근데 처분행위가 있다는 걸 추정할 수는 없으니까 병존적으로 봐본다.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할 수 있죠. 병존적 채무인수는 그렇다면 처분행위 안 들어가 있어요. 처분행위 안 들어가 있다고. 알겠습니까? 반대로 해석하면 이행인수는 맨 밑에 줄을 읽어보면 알겠죠? 그 페이지. 아까 말한 내용. 233페이지 맨 밑에 줄 읽어봐. 논점이 그 하나라니까. 채권자 관여 안 했으니까. 알겠어요? 그런 것만 보면 계약인수도 그거밖에 내용이 없죠. 그러면 계약 가입은 뭐냐는 거야. 235페이지. 계약 가입은 또 뭘까? 계약 가입. 이거는 병존적 채무인수 같은 계약인수 말하는 거예요. 그럼 계약인수는 뭐예요? 면책적 채무인수 같은 계약인수. 그게 써있잖아. 간단한 핵심 논점만 기억하면 여기 책에도 그거밖에 안 나오지, 아무것도.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어. 교과서 이론상으로 이렇게 명료하게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 설명을 들어보면. 저절로 핵심이 들어오잖아. 근데 실무상으로는 이걸 표현상 구별했습니다. 실무상으로. 오늘 나눠진 프린트를 또 우리가 보게 되면, 프린트. 프린트에 뭐가 나오냐면, 이 페이지. 이 페이지 전체가 이행인수와 병존적 채무인수의 구별에 관한 겁니다. 판례는 이걸 문구로 구별해, 문구로. 먼저 맨 밑에 두 판결을 빨리 읽어봐. 맨 밑에 두 판례를. 그리고 그 위에 박스를 풀어봐. 문제를. 면밀하게 읽어보고. 이거를 판례를 줘도 단독으로는 논점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길래 그 위에다 막 문제, 그림 이래가면서 막 써놨어요. 그리고 강의실에 와서 잠이 들 깨가지고 지금 몽롱하다고 지금. 물론 이제 이거 하느라고 밤샌 건 아니지만
문제를 풀 수 있죠. 논점을 찾으면서. 그 문제에 내가 압축해놓은 그 굵은 글씨 문장 있죠. 문장 모양. 완전히 암송하고 있어야 됩니다. 답은 다 알죠, 여러분이. 어? 답 자체는. 문장을 암송해야 된다고. 그 메뉴의 그림을 봐봐. 꾼돈 500원, 매매대금 800원입니다. 실제 생활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이거. 여러분 아파트 살 때 그 아파트가 저당 잡혀 있거나 빌린 돈이 있어하고 뭐 담보 잡혀 있으면 그걸 떠안고 산다고 그러죠. 말할 때 떠안고 산다. 어떤 아파트가 팔기 전에 이미 집주인이 은행에서 그 아파트 담보 잡히고 5천만 원 빌리고 있으면 새로 사는 사람이 물론 그걸 다 깨끗하게 처리해달라고 하고 사는 것도 있지만 그걸 떠안고 살 수도 있죠. 내가 밥 테니까 그거 빼고 공제하면 되잖아, 그러면. 아니면 집값 줘야 되는 데서 자기가 대신 그걸 갚고 나머지 돈을 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자주 일어나는 사례입니다, 이거. 밑에 판례가 전부 부동산 매매에서 일어나는 거죠, 전부. 밑에 판례가. 그럼 워낙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실천적으로도 문제가 자주 돼요.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이 다음에 집 살 때 이걸 알고 있어야 되죠. 어떻게 계약서에 쓰면 병존적 채무인수가 되고 어떻게 계약서의 표현을 잘못하면 이행인수가 되고 이거 있잖아, 거기 판례에. 부동산 매매할 때. 이 보통 우리가 말할 때 떠안고 산다는 거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지금. 표현상.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직접 갚기로 한다 이러면 뭐예요? 병존적 채무인수야. 그런데 인수하되 매매대금에서 그건 빼고 준다 이러면 뭐예요? 이행인수뿐이라고 이거는. 그러니까 사기꾼들은 말이에요. 이걸 통달을 하고 있어. 밑에 걸로 합니다. 밑에 걸로. 그러면 안 갚아버려. 안 갚아버린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채무자가 갚아야 또. 이행인수가 되면 아까 말했잖아. 채권자 쪽에서 달라고 할 수가 없다고. 그냥 채무자와의 채무불이행밖에 안 되죠. 안 갚고 뭉개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실력이 없으면 계약서 잘못 써갖고 덤태기 쓴다고 이제. 분명히 떠안고 산다고 그랬는데 이게 돈은 날 보고 갚으라고 채권자가. 병존적 채무인수는 그래도 채무인수죠. 그러니까 빚쟁이 쪽에서도 이 사람은 달라고 할 수가 있다고. 나도 또 갚아야 될 의무가 있고. 근데 이행인수가 되면 곤란하다니까. 이행인수가 되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야, 실제 생활에서도. 그럼 이 판례가 여러분 대표적인 거에 들어놓은 거 수십 개의 판례가 이거. 각각. 이런 거를 판례를 저렇게 똑바로 읽어야지 판례만 많이 읽으면 되는 게 아니야. 무슨 말 하는지를 몰라버리면 꽝이죠, 다 이거. 까먹어버리고. 거기 굵은 글씨를 아예 암송하라고 그러니까. 문제 안에 있는. 판례 하지 마. 판례 있는 판례나 똑바로 알아 그냥. 그 다음에 말이에요. 드디어 마지막에 왔어요. 채권의 소멸. 이 채권의 소멸은 말이에요. 우선 이 큰 제목이 뭐가 잘못됐냐 하면 그 본문 첫째 줄을 보면 이건 그냥 소멸이 아니고 객관적 소멸만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객관적. 메뉴의 제목이. 소멸 앞에 본문 첫 줄을 보면 알죠. 이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객관적 소멸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로마자 2번의 두 번째 줄에 몇 가지가 있다고요? 민법에 적혀 있는 건 7가지. 채권의 소멸 사유 7가지는 마치 그 북두칠성처럼 채권 총론의 마지막 자리에서 밝게 빛나고 있어요. 그럼 채권 소멸 사유가 이것뿐이냐? 오늘 나눠준 프린트의 쌈 페이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것을 명료하게 3단계로 우선 메뉴에 있는 표가 뭐야? 채권의 소멸 원인은 4가지가 있다는 거야. 4가지. 예? 이 분류를 잘해야 돼. 채권이 권리죠. 권리의 일반적 소멸 원인에 걸려. 채권 자체의 소멸 원인은 7가지.
이걸 소멸칠성이라고 한다고. 그 다음에 발생 원인은 법률행위가 실효돼도 원인이 제거되면 이거 소멸해요.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계약 자유의 원칙 때문에 채권 소멸 계약 자체를 맺을 수가 있어. 알겠습니까? 교과서에 로마자 2번을 압축한 표라는 걸 알 수 있죠. 왜 이 표를 그려줬냐면 여러분은 로마자 2번을 이상하게 해석할까 봐. 교과서 로마자 2번하고 대비해봐. 그 표가 맞을까? 그게 초학자가 갑자기 읽으면 그게 뭔 도깨비 같은 소리가 알 수가 없죠. 정리 안 돼가지고. 체계가. 친절하게 짧게 표를 다 그려주는. 그 다음에 이걸 또 계속 분류하는 거야. 그 밑에 로마자 3번의 괄호 1번을 보면 목적 달성 여부를 기준으로 분류한다. 그게 그 오늘 나와준 프린트의 두 번째 거죠. 두 번째 거. 일목요연하게. 그러면 또 237페이지에 괄호 2번을 보면 법률 사실에 따라 또 분류한다고. 이건 세 번째 표죠. 법률 사실에 따라서 분류한다. 이 표들은 교과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라고 그래준 거예요. 내용을 정확하게 한다. 알겠습니까? 정확한 이해 속에 싹 트는 그 실력. 한 가지 조심할 건 다른 건 다 별게 없는데 237페이지 괄호 2번에 괄호 A번하고 괄호 B번을 조심해야 됩니다. 별표 하나씩 해놓으세요. 괄호 A번에서는 면제와 상계가 채모의 단독행위라는 건 똑같으죠. 근데 그 채 다음에 쓰는 글자가 달라. 면제는 채권자의 단독행위다. 상계는 채무자의 단독행위예요. 특히 두 번째 거 있죠. 상계가 채무자의 단독행위라는 거. 이건 무지 중요한 말이야. 무지 중요해. 알겠습니까? 여러분 표에도 그걸 따로 그려놨죠 내가. 일부러. 그것도 무자하고 권자에다가 빨간 걸 동안 쳐놓으라고. 나중에 여러분은 이게 정말 피눈물나게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거 모르면 나중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나와. 책에서. 여기서 이걸 명확히 안 해줘서 그런 거야. 여기서. 알겠습니까? 그럼 B번은 뭐가 중요하냐? 준법률 행위가 변제라고 써있죠. 여기 변제. 이거는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준법률 행위라는 것은 총칙에서 배운 준법률 행위가 아니라는 거야, 이게. 아니다. 응? 알겠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239페이지. 첫째 문단을 잘 읽어보면, 첫째 문단을 잘 읽어보라고. 이게 준법률행위 뜻이라는 게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거지. 진짜로 준법률행위라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준법률행위는 변제의 성질. 이걸 더욱더 명료히 밝히는 문장이 240페이지 작은 글씨 두 번째 문단을 또 읽어봐. 알겠어요? 용어상 이게 잘못된 거예요, 원래. 240페이지 작은 글씨 두 번째 문단.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과서 아까 거기 말이에요. 237페이지 준법률행위에다가 별표하고 240페이지 준법률행위 자체에다 빨간 걸로 네모치고 237페이지 괄호 B번 말이에요.
준법률행위에다 네모치고 이것의 정확한 의미는 사실 뭐예요? 240페이지 작은 글씨 두 번째 문단이라고 쓰고 거기다가 참조. 정확한 문장은 사실 뭐예요? 비법률행위라니까. 준법률행위가 아니고 그 속뜻은 조금 전에 봤잖아. 우선 이렇게 237페이지 쪽에다가 준법률행위에다 네모식으로 써놓고 우선 이렇게 용어를 정확히 알아야 돼. 우리가 앞으로 쓰게 될 이 말 뜻이 어떻게 뭘까 이게 도대체가. 안 그러면 이것도 잔머리 굴린다고. 잔머리 굴려 또. 준법률행위라고 써 있으니까 이 준법률행위인가 보다. 그러면 그렇게 그런 기초화에서 배운 내용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얘기야. 그렇다면 이건 실제 말 뜻은 뭐예요? 비법률행위라는 거예요. 비법률. 법률행위 아니다. 단순히 그 의미밖에 없어 이게. 한자는 똑같으나 뜻이 전혀 다르다. 전혀 다르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원래 변제를 다 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 빨리 가는 거야 이거. 그러면 오늘 그 복습도 해야 되지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집에 가서 말이에요. 240페이지 맨 밑에 ABC 있죠. ABC. 이게 이제 세 번째 부닥치는 고시생이 넘기 어려운 벽 중에 하나죠. 이 ABC가 무슨 말일까 도대체 이게. 이거는 논리학의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 이게 뭘 말하는 거지 지금. 그래서 내일이 또 어떤 날입니까? 일요일 아니야 이제 보니까. 일요일. 일요일에 이 ABC를 갖다가 ABC를 이게 도대체가 뭔 소리를 하냐는 건지를 연구해 보고라고. 이 ABC가 도대체 정확하게 무슨 말이냐 이거 도대체 이게. 도깨비 같이. 그래고 논리학적 훈련을 좀 해보라고. 논리학적 훈련. 이걸 쉽게 여러분의 그 어머니한테 이 ABC를 아주 이해하기 좋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럼 내일 밤에 한번 실험을 해봐. 여러분이 어머니 강제로 붙들고 앉아가지고 이 ABC를 설명할 때가 잘 들어보시라고. 내 말을 듣고 이게 확 이해가 되는가. 어떤 사람이 뭘 완전히 이해했다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설명을 못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 남이 알아도 설명을 못하는 거야? 자기 분명히 이해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실력이 있는 건 그걸로 보면 압니다. 맹탕 아무것도 아닌 사람한테 이거 설명할 수 있는가? 전달이 되는가? 전혀 전달이 안 된다? 그럼 모르는 거야, 그건. 안다는 것의 의미가 나 혼자 이해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남에게 전달을 할 수 있어, 전달을. 그 ABC. 여러분, 그 ABC를 탐구할 때는 소화제, 이런 걸 먹는 게 좋을 거야. 밥 먹고 얹힌다고 잘못하는 거예요. 쓰다 보니까 열받아가지고,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알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